제가 준비한 거를 발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제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라이프 로깅에서의 로깅의 보건 인구학에서의 활용인데 이 제목을 오늘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요청을 거의 한 2달 전에 받고 요청 받았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끊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인구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오늘 장소가 어디지 딱 찾아보니까 그 이메일이 옛날에 보니까 라이프 로깅 뭐 개인 빅데이터 활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이 보건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좀 생소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HCI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런 생기는 융합학과가 지금 서울대 그런 게 그 융기원이 있긴 있지만 또 아무것도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안치호 선생님 계실 때나 우리가 지금 알았고 그래서 융합에 대한 얘기를 또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보건인구학도 모르는데 보건인구학은 더욱더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인구 변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구는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는데 사망의 원인이 예전에는 뭐 기아도 있고 뭐 사고도 많았겠지만 뭐 이번에는 사고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건강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화로 앞으로 한국 사회 뭐 혹은 전 세계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이런 예측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인구학적인 측면이라면 보건인구학이라는 거는 그 변동이 어떤 보건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가 뭐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사실은 궁금했었고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 인구학을 하는데 왜 이런 뭐 빅데이터나 혹은 뭐 모바일 이런 거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고령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산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조금 나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출산이 거의 1명, 2명이 결혼해서 1명. 네, 1명 1.19명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출산 아수거든요. 이게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아마 KT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향후 한 15에서 20년 후에 한국 사회를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하잖아요. 우리가 뭐 몇 년만 하다 끝날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내수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을 계속 리크루트 해야 되는데 과학자의 플로우가 인플로우가 가능할 것이냐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에 태어난 애가 43만 명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이 태어나셨을 때가 90에서 100만 명 태어났거든요. 제가 72년생인데 72년생이 103만 명이가 태어났고 예, 그리고 뭐 71년생은 그보다 더 많이 태어났고 예, 뭐 그렇습니다. 60년대도 당연히 다 100만 명씩 태어나셨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한 세대에 와가지고 43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이 제일 심각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된 애들이 내년에 중학교를 갑니다. 이제 중학교가 갑자기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군 때문에 뭐 이 주소 뭐 옮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학교가 다 어떻게든지 자기 학교를 좀 데리고 오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그게 대학으로 간다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대학은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의 숫자가 68만 명이 수능 시험이랑 해가지고 봤거든요. 재수생이랑 다 합쳐가지고. 근데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이 2년제 대학 다 합쳐가지고 63만 개였습니다. 근데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43만 명이 태어났고 뭐 얘네들이 지난 10년 동안 50만 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는 지금 6학년 애들이 대학 들어가기 시작하는 한 7년 후부터는 얘네들을 한 45만 명으로 치고 45만 명의 한 70%가 대학을 간다. 그럼 한 30만 명 정도면 되잖아요, 그죠? 반밖에 못 쳐. 네. 그럼 지금 있는 대학은 반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정말로. 지금 서울대도 마찬가지, 원학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문을 닫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인구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한 60% 이상을 애들 학비 받아가지고 교수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교수와 교직원을. 애들이 절반으로 줄면 교수 교직원의 월급은 누가 줄 거냐? 잘리지 이제. 그럼 교수 교직원의 월급을 못 주면 잘리든지 월급을 줄이든지 그러면은 그게 누구한테까지 오냐면은
사람들이 연금을 내야 되잖아요. 사학연금. 사학연금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학연금이 저희 서울대학이 3년 전에 저기 법인화가 됐어요. 저희도 사학연금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이게 출산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걱정을 하는 게 이 고령화잖아요. 근데 고령화가 정말로 뭐 개인으로 봐서는 블레싱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안 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기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회적 부담이 된 거고 어느 정도냐면요. 2000년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사회가 2005년서부터 그 2010년까지 그 5년 동안에 센서스를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센서스 바로 다음 해에 장래 인구를 추계를 해요. 통계청이. 2006년에 뭐라고 추계를 했냐면은 2018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밑에 간다. 그 다음부터 뚝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뭐라 그랬냐면은 2030년까지 5,200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5년 만에 우리나라 통계도 되게 정확한데 왜 잘못했냐? 오래 살아서. 그래서 그걸 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그 65세 이상 인구의 그 사망률 줄어드는 게 1등입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네,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005년에 세테네리언이라고 하는 이 백세인, 우리나라 백세인은 통계청이 정말 조사 잘하거든요. 백세인이 나오면 전수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백세가 맞는지. 왜냐면 대충 95세 넘어가면 나 백세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 통계청은 다 합니다. 다 가서 하나하나 확인 다 하고 주변의 식구까지 가족들까지 다 조사를 하는데 2000년에 930명이었고 2005년에 960명이었어요. 그게 2010년 센서스에 1670명으로 들어가요. 엄청나게 떴어요. 아마 내년 센서스 하면 제 생각엔 3,00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안 하세요.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블레싱이고 국가로 봐서는 아주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는 출산율을 높여야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산이 되면은 정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어느 날은 아이 태어나는 숫자가 팍팍 줄어드니까 어느 날 마지막 애가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출산율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출산 관련된 정책으로 지금까지 돈을 한 58조를 지난 2006년 이후로 써왔습니다. 근데 출산율은 아무로 계속 지금 이렇고요. 그리고 고령화 쪽은 또 고령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과연 문제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인구는 사실 많아서 문제라고 또 한쪽에서는 했는데 인구가 좀 줄어들면 좋은 거고 물론 고령화가 있지만 고령자가 부담만 안 되면 되고 그럼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노인이 되더라도 일을 계속하시고 안 아프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노인 인구 1인당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220만 원을 쓰고 있어요. 한 달에. 사회적 비용으로. 220만 원이 노인 인구가 한 630만 명 되거든요. 지금. 1인당 22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 많은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어떻게든지 줄이기만 하면 이제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젊은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죠. 65세 넘어서 지금 은퇴 이후에 75세까지는 어떻게든지 일을 하시도록 이미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만 만들면은 사실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에서 나온 게 이제 모바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인구학과 모바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폰이 my phone is me, 뭐 myself니까 폰이 저랑 제 속옷보다 더 가까운 게 저의 폰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속옷은 갈아입어도 내가 와이프는 갈아도 폰은 안 간다. 폰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얘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y phone is me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을 공부를 하는 학문인데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서베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사 가면은 등록하는 그 등록 자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았었거든요. 접속되는 양만 가지고만 따져도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냐. 게다가 거기는 부산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많은데 로밍으로 접속되는 거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2G 폰으로 잡히는 사람은 주로 노인이나 어린이들일 테니까 또 연령도 대충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웬만한 건 다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부산시가 그 정통부가 정보통신위원회인가 거기를 공문 받아가지고 SK랑 KT랑 LG에 접촉을 했어요. 그랬는데 SK랑 LG는 안 준다 그래서
KT가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KT가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며칠짜리 데이터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티메이트를 했습니다. 에스티메이트를 해가지고 해운대에 낮에 몇 명이 모이고 그걸 지금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못한 일을 부산시가 지금 했어요. 근데 부산시가 조금 아리까리한 거는 자기네가 한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검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퍼블리시를 하면 이게 검증이다. 그래서 퍼블리시를 하자 해서 지금 퍼블리시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 부산시가 좀 더 이 KT보다는 SK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SK를 접촉을 했더니 SK는 우리 돈 주면 다 팔아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데이터를. 그래서 얼마짜리를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달짜리를 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저희가 이제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통계청이나 아니면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뭐 인구학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의 그 도시 계획이 너무 주먹보고식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특히 이 아파트 짓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럼 에비던스 어떻게 가느냐? 지금까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스나 아니면 등록 자료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낮하고 밤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낮의 인구를 가지고 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요거밖에 없다라는 게 부산시가 한 거고 부산시가 요거는 이제 퍼블리시만 딱 되면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려고 들어요. 자, 그래서 뭐 모바일을 통한 인구 변동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그냥 저출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산 아수는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엄마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출산은 다 여자. 근데 여성의 숫자가 이미 80년대부터 다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정말 둘이 넘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아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안 되죠. 네.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정말 반이거든요. 지금 뭐 43만 명인데 얘네들이 한 30년 후에 애 난다 그러면 절반 20만 명이 여자이니까 얘네들이 아이를 하나씩만 낳으면 20만 명.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더 하게 만들자, 더 건강하게 만들자. 그럴 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mHealth 플랫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 연구를 이쪽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의 이 컨셉츄얼 모델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또 오늘 한번 그려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뭐 유저 컨텍스트를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한마디 유저라는 게 그 우리 파퓰레이션입니다.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찾아보자. 근데 이거를 그래도 IT를 사용을 하는데 그걸 옛날처럼 서베이 물어보고 물론 우리가 폰으로 서베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이게 무슨 뭐 IT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일상을 사는데 얘가 나를 알아서 디텍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주로 어딜 가고 주로 누굴 만나고 그러니까 장소뿐만 아니라 몇 시에 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은 소음은 어떻고 공기의 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다 물어봐야만 하고 알 수 있었던 거를 넌 인트루시브한 메서드를 사용해서 분명히 디텍트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면은 그 유저 라이프 퀄리티를 프로모트를 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차원에서 이 정보를 제가 이제 이 폰이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이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잘 인터프리트를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게 뭐 라이프 로깅이 되겠죠. 그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비헤이비어나 혹은 밸류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실제로 저도 이거를 차고 다니면서 그 이후로 제 운동량이 신체 활동량이 거의 한 30% 늘어났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그 월요일마다 교수축구에서 제가 축구를 하는데 이거 있기 전에는 볼이 안 오면 그냥 사실 우리 걸어다니 축구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축구를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축구가 볼이 나한테 올 때만 뛰기 때문에 농구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니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걸 찬 이후로 제가 나는 나름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운동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이후로 제가 축구장에서 볼이 안 와도 혼자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희 그 보건대학원 건물이 서울대에 어디에 있냐면은 그 테니스장에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는 물론 다 차 타도 다니는데 지금은 오늘도 서울대 입구역까지 걸어서 나오고
거의 이제 이거를 저희 학생들이 많이 차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찬 학생들은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다 바뀝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거가 좋은 게 이제 경쟁이 되잖아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어라 이게 나보다 더 걸어? 그래서 진짜 더 얻게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돼서 이 비헤이비어나 밸류의 체인지를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바뀌었는데 만일에 지금 제일 운동을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모델이 적용이 된다면 건강지진 모형으로 적용이 된다면 분명히 어머니들 그러니까 40대 40대 중반 이후에 어머니들이 운동을 잘 안 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큰 그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그거를 미리 지금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래서 그게 파퓰레이션 차원으로 가면 인디비주얼은 그렇고 디모그래픽 프로세스 자체를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퍼틸리티, 마이그레이션, 헬스, 모탈리티 뿐만 아니라 이뉴머레이션 메서덜러지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까지 이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와 저희 학생들이 지금 연구를 하는 컨셉추얼한 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라이프 로깅의 중요성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개인 차원과 파퓰레이션 차원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 삶을 로깅하는 거 처음에는 제가 슬라이드를 뭐 그 난중일기부터 시작해서 일기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거 그림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 다 빼고 그냥 바꿨는데 우리가 로깅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일단은 제 스스로가 로깅이 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로깅을 하면은 애들이 로깅을 해서 일기를 쓰면은 부모나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하면 혼내주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로깅하는 게 트위터 같은 데도 올려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많고 네, 뭐 그래서 로깅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깅이 이제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로깅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건강은 건강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건강은 나의 지금 건강은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 결정이 되어서 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0에서 5세 때 어떻게 먹고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케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내 건데 왜 그 정보는 의사라는 뭐랄까 병원과 그 다음에 공단이 가지고 있고 공단이 엄청난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공단이요 보건복지부보다 더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면 안 줘요. 뭐 주거나 말거나 뭐 장애들 아니 뭐 그냥 그래서 장애들이 한다는데 장애들은 그 왜 이제 역량이 이제 부족하고 또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공단도 빅데이터 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료 기록이 만일에 제 일상의 라이프 로깅 자료와 나의 의료 기록과 거기에다가 유전체 정보까지 다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헬스 아바타가 이제 가능해지고 헬스 아바타가 가능해지면 아주 많이 의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아팠을 때 어떤 트리트먼트를 할까를 먼저 아바타를 가지고 먼저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가능성이 이제 크고 실제로 또 건강 증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의사와 환자 혹은 환자와 병원 간의 관계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병원 중심의 우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혁신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정말로 크게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early detection이라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닌데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 비용으로 최고로 많이 드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를 어떻게든지 early detect를 해서 치매가 하루라도 늦게 오게 만드는 게 돈을 세이브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EU의 Horizon 2020라고 EU에서 이제 모험적인 연구해주는 이 연구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태리에서 이태리의 토리노 대학의 교수가 이니시에이션을 해서 거기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안서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사람의 그 게이트하고 그 움직임 있잖아요.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시멘틱 어널리시스 그
그 사람들의 이 말하는 거, 그 언어 사용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치매 증상을 폰이 먼저 알자. 네. 먼저 알아서 당신은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 1단계 일단 가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치매 진단을 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와 관련돼서 보건소에 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야만 그거는 언제 가냐면 이미 진행이 된 다음에 가요. 부모님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보시고 어머니 치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시죠. 이런 얘기하기도 힘들고 실제 그리고 또 그 비용이 그냥 문진만으로 끝나는 건 굉장히 싸지만 만약 피까지 검사하고 이런다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가능하지도 잘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얼리 디텍션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처음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 걸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디세미네이션은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디세미네이션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 저개발 국가들의 MS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이어 시리즌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그리고 국민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게 지금 체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예컨대 샘플로 국민들 중에서 우리 지금 샘플로 서베이 하듯이 국민들 중에 샘플로 몇 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계속 모니터링이 되면 아 우리 국민들이 체중이 불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구나 뭐 우리 국민들 평균적으로 몇 보를 얼마를 걷고 있구나 의료 정보까지 들어가기는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라이프 로깅 자료로 가지고도 국민 모니터링 체계는 충분히 구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스피털 센터드된 모델이 굉장히 페이션 센터드된 모형으로 굉장히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뭐 의사와 환자 혹은 뭐 병원과 환자의 관계가 그런 뭐 파워 릴레이션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헤게모니가 지금은 그 의사와 그러니까 병 의료 서비스를 공급자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건학적인 측면이고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라이프 로깅이 왜 중요할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야간, 이동, 서비스 등의 인구의 수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서스는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을 넘었거든요. 우리가 5천만인지 어떻게 알죠?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센서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동에 다니거나 태어나면 다 등록을 하시잖아요. 등록자료랑 합쳐가지고 나온 게 5천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느 동네 예컨대 용인이 지금은 용인시가 용인의 아파트들이 막 통통통 비어가잖아요. 용인이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찼을 거예요. 그때는 센서스와 센서스 중간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센서스 때는 인구가 작은데 다음 센서스 때는 인구가 확 커버리고 근데 인구들이 빠져나와서 다음 센서스 하면 또 줄어들고 그래서 막 이런 동태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못 잡는 거죠. 근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의 그 자료를 돈을 주고 사면 혹은 KT에다가 돈을 안 주고 정통을 통해서 KT에서 받으면 우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태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행정 비용의 절감입니다. 진짜.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서베이 중에 하나가 생활시간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5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그 전 국민 중에 한 2만 명을 뽑아서 계속 적게 해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갔다. 그다음에 어디 갔으면 어디 갔다. 여태까지 어디 간지는 안 적였는데 뭐 했는지만 적었거든요. 이제 어디 갔는지까지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해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예. 근데 그게 책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 여기서 가사 노동은 어린이를 그러니까 케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하기, 뭐하기, 집에서 어쨌든 내가 살 때 난 가사 노동 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2009년에 우리나라가 있었거든요. 2009년 했을 때 가사 노동 시간이 여성이 일일 평균 1시간 30분이 나왔고요. 남자가 40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다들 그 생각하시죠. 40분이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안 되는 이유가 주말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말에 마트에 가는 것도 가사 노동이고 놀이동산에 같이 가서 나는
켜놓고 잠을 자도 나는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노래동산에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가면은 아빠들은 다 펴서 자고 결국은 엄마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가는 거가 어디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주말을 빼고 주중만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8분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8분의 가사노동 시작을 합니다. 8분의 가사노동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어서 이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저출산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성학계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작년에 정준 교수님도 아시지만 그 삼성전자랑 통계청이랑 같이 이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를 이따가 조금 이제 아주 간략하게 발표를 해드릴 텐데 그거에서 저희가 이 생활시간 실태조사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시간에 한 번씩 팝업을 띄워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사람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적는 것도 아니고 지가 딱 팝업에 떠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지나가면은 안 하고 그냥 다음 2시간에 또 다시 뜨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통계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이번에는 그거 못하고 이번에는 그냥 옛날 같이 똑같이 적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혁신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라이프 로깅이 되면 예컨대 이거예요. 라이프 바운더리.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런 건 안 하지만 동물이나 곤충에게 있어서는 나의 영역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번 플래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 서비스들도 인구학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저희가 보건인구학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금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3개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2개의 연구가 더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삼성전자랑 통계청이랑 같이 했던 지금 분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센서 정보를 사용한 사용자 컨텍스트 파악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개인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300명을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서울 시민 중에서 20대, 30대, 40대 각각 남녀 50명, 50명씩 300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제공해드린 앱을 깔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앱을 까시고 그냥 평상시에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센서, 폰에 있는 모든 센서 정보를 다 모니터링해서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저희한테 전송을 해주십사 해서 그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봤더니 정말 데이터가요. 일단은 개인 자료가 엑셀, 우리 보통 다 엑셀로 많이 자료를 하잖아요. 엑셀이 안 열려요. 엑셀 밑으로 내려가 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이 안 열려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툴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여태까지 이게 통계청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개인 정보가 많아서 이거를 그냥 삼성전자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통계청이랑 같이 하고 있고 분석도 이제 통계청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아, 개인 라이프 로깅의 자료 자체가 규모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그 호텔 사이트 서치 쿼리 엔진 데이터입니다. 그거를 기반해서 전염성 질환을 좀 조기 예측하는 그런 모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구글 플루랑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글을 안 쓰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컨대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했다. 국가가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이제 언론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설사를 하고 뭐 고열이 생기고 그래서 병의원을 찾아가면 병의원에서 몇 가지들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그 코드만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올라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다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쫙 이제 모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매스가 되면 CDC에서 검체를 모아서 실제 이거 노로바이러스 맞다. 그러면 이제 노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국민들에서는 바이러스가 다 퍼졌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국가는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구글 플루가 미국의 CDC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구글 플루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구글에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올린 거를 가지고 막 봤더니 CDC보다 2주 빨리 구글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게 확산되는 것까지 다 미국이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학생되는 거는 뭐 워낙 순식간에 학생되니까 우리는 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네이버와 같이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네이버 대표도 동의를 해주시고 그랬다가 네이버는 중간에 그 실무자께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데이터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왜 못 주냐면 한 번 주면 딴 데서 다 달라 그러니까 1인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것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니나 네, 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그 다음에 그 CFO라 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친구는 다음은 공익적인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다음이랑 이게 네이버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랑 얘기를 했고 다음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좋아서 그래서 내년 아마 이맘때 즈음이면 다음에 최소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은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의 컴퓨터 그 엔지니어링 그 과에 이창건 교수님이라고 그 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의대에 이종구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CDC 장 하시던 분이 계세요. 질병관리본부장. 그분이랑 셋이 이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거 주는 바람에 저의 그 주 서치 쿼리 엔진이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혹시 질병 관련된 질문 있으면 다음에 올려주세요. 네,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복수가 아니라 그 정보들이 모여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컴퓨터가 머신 러닝 프로세스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들이 모여지면 그거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이 그러니까 나오도록 개발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설치는 다 다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 환경 보건 서비스 개발 연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 사실 요 컨텍스트 파악 여기로부터 시작돼서 파생돼서 나온 건데요. 환경부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빅데이터나 혹은 모바일을 사용해서 뭐를 지금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걸 할 수 없을까? 아니 창조적인 걸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서 일단 큰 돈은 아니고 파일럿 스타디를 한 뭐 아주 작게 몇 천만 원짜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곧 이걸 시작을 하면 되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소음 센서를 통해서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 소음 센서와 GPS나 WPS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근데 클라우드에서 이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을 이용해서 서울시의 소음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소음 지도가 탁 바뀌게 그리고 그게 인도어냐 아웃도어냐도 표시를 해줘서 서울시가 얼마나 사람들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돈이 작아서 처음엔 저희가 좀 야심차게 야, 이거 하자고 했는데 돈을 너무 조금 환경부가 겁이 나니까 혹시 이거 했다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너무 잘 되면 문제가 돼요. 너무 잘 되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은 저희가 소음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소음 말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세슘 뭐 이런 것도 세슘은 이미 뭐 저 일본에서 했듯이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파일럿 스타디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그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 암 환자 관리에 있어서 모바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약간 컨셉추얼한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사실 그 삼성전자랑 했던 그 자료 그 삼성전자 통계청과 같이 했던 데이터가 그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다 못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이게 또 뭐 중계가 되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했던 게 그 워크플레이스에서의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집 주소가 어디냐, 워크플레이스가 어디냐라는 주소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정확한지를 자기가 대답했던 응답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사운드를 넣었더니 또 굉장히 재미있게도 거기에다가 사운드를 넣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해서 갔더니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뭐 이렇게 레이버 워커냐
매뉴얼 워커냐 아니면은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냐 학생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리별이 많이 그게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생활 영역이 남녀가 굉장히 다르고요. 주말 주중이 굉장히 극명하게 막 갈립니다. 이 연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앞으로 필요한 연구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이제 그 HCI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저보다 아마 더 많이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MS를 측면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것만 더 되면 좋은데 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밸리데이션 스타디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일단 기기의 밸리데이션, 핏빛이 정확한지 조건이 정확한지 나이키 퓨엘이 정확한지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그게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만일에 이게 사람의 신체 활동을 늘려줄 수가 있다면 개인이 사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체로 거기서 만들든지 단체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료를 줄이기 때문에 공단이 돈을 누가 내느냐? 공단이 내고 나는 한 10,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국민이 이걸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로 가려면 밸리데이션 스타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밸리데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밸리데이트하냐.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느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연구가 지금 거의 없어요. 있는데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50명의 학생들을 뭐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했던 이렇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도 대규모 연구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에 이 SK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고 우리가 이게 또 좋은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 가능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피터블한 모형이고 특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데가 중국이라서 중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도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먼저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중국에다가 이걸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밸리데이션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탠다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술 표준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 기술을 표준화한 걸로 쓸 거냐. 제가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랑 이야기를 이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거 스탠다리제이션 연구는 국가가 해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딱 그 말씀을 했어요. 이걸 왜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기업이 하고 국가는 그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거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런 내용 삼성이 하시죠.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그래서 일단은 예. 근데 스탠다리제이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테로퍼빌리티인데 이거는 뭐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상운용성. 네. 서로 운용이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예요. 저는 핏빛을 쓰고 있는데 저희 학생은 조번을 쓰고 있고 그 두 개가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서로 경쟁도 하고 이걸 할 거잖아요. 그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4불, 9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4불, 9불을 주고 사야 될까 말까. 근데 저희 학생들이 저희가 꼭 교수님이 얼마나 운동하셨는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지 말자. 그래서 저희가 안 샀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 위치 정보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도 느꼈는데 이 호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한 군데서 만들 게 아니니까. 우리는 SK 자료도 써야 되고 KT 자료도 써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만일에 자료를 썼는데 둘이 그 서비스 파퓰레이션 낮에 서비스 파퓰레이션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돈을 주고 산 SK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통부를 통해서 받은 저기로 가야 되느냐 그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인테로퍼러빌리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인터프리테이션이고 이게 빅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되겠죠. 결국에는. 아까 MS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MS에서 제가 생활 라이프 로깅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쌓여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의원에 찾아갔어요. 의원이 저한테 문진을 해요. 어떻게 살았어요? 평상시에. 뭐 그거 알 필요 있나요? 이거 보세요. 착 싸줍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러 데이터 같은 정보를 쌓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이 사람을 주치의처럼 이 사람의 라이프 로깅 정보를 해석 가능한 정보로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그게 통계적으로 할 거냐? 근데 통계적으로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료진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 저는 드는 생각이 아마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MD인데 나는 프랙티스 MD가 아니라 데이터 MD. 네,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치의예요. 그래서 나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난 돈을 받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가세요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느냐 만일 이게 된다면 사실 저는 2년에 한 번씩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비싼 건데 게다가 회사에서는 건강검진 비용으로 물론 사원들한테 주어야만 하는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그 돈을 다른 걸로 드리고 건강검진은 오히려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가능성.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밸리데이션이 있어야겠어요. 그게 인터프리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걸 이슈입니다. 이게 뭐 미국의 FDA가 당장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ECG 눈 이제 신전도도 이걸로 하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근데 어디까지를 FDA가 들어가서 이걸 의료기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아리까리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얘기가 잘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이제 아주 큰 그리고 뭐 사실 원격 진료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걸 이슈가 이게 의료의 영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료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거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되고 물론 의료 영역으로 들어가면 프로핏은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럽 제가 지금 연구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연구는 어디까지로 가냐면 의료 영역 이전까지 갑니다. 절대 의료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은 마지막 이 사람이 치매다 아니다의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 폰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폰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프로바빌리티만 주고 인지장애를 스크리닝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리걸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끝입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거 있습니다.